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는 수많은 왕과 왕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비극적인 운명을 겪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의 정비 문성군부인 류씨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패비 류씨로 기록했지만 그 이름 뒤에는 한 여성의 치열한 삶과 사랑 그리고 절망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576년 한양의 한 양반가에서 태어나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가 결국 강화도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576년 음력 7월 21일, 양력으로는 8월 15일이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한양의 한 저택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판윤을 지낸 류자신, 어머니는 동네 정씨 정양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광해군의 정비가 될 문성군부인 류씨였습니다. 류자신의 집안은 문화 류씨로 본가는 황해도 문화군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반가가 아니었습니다. 류자신은 조선 2대 왕 정종의 외육 대손이라는 왕실과의 깊은 혈연관계를 자랑하는 명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양정 역시 정종의 외호 대손으로 양쪽 모두 왕실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류씨의 형제자매들이 모두 왕실과 혼맥으로 얽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장남 류이갱은 성종의 아들인 봉안군의 증손녀와 결혼했습니다. 사남 류이발은 당시 대비였던 인순왕후의 조카 사위였고 오남 류이량은 중종의 딸 숙정옹주의 손녀 사위였습니다. 육남 류이안의 장모는 중종의 딸 의혜공주의 소녀였습니다. 류씨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문 전체가 조선 왕실과 촘촘한 혼인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문의 배경은 류씨의 운명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왕실과 이토록 가까운 집안의 딸이 결국 왕실의 며느리가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류씨가 자라면서 받은 교육과 예의범절, 그리고 왕실의 예법에 대한 지식들은 모두 훗날 왕비가 될 그녀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1587년 류씨가 12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선조 20년 조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년 전이었습니다. 이에 류씨의 인생을 바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광해군의 신부감으로 간택된 것입니다. 당시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로 아직 세자로 책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왕위 계승 서열에서 유력한 후보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류씨와 광해군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결합이 아니라 두 명문가 간의 정치적 결합이기도 했습니다. 가래를 올린 후 류씨는 문성군부인이라는 봉작을 받았습니다. 문성군부인이라는 명칭은 그녀의 본관인 문화 류씨의 유래지인 황해도 문화군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자비가 된 류씨의 삶은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개인 류씨가 아니라 왕실의 며느리이자 미래 왕비 후보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광해군과 류씨 부부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에게는 여러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인물이 상궁 김계시였습니다. 김계시는 단순한 후궁을 넘어 광해군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실세였습니다. 또한 정소용을 비롯한 다른 후궁들도 있었지만 류씨는 정비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남은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차남이 훗날 폐쇄자가 되는 이지였습니다. 1592년은 조선사의 길이 남을 해였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침입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선조는 긴급히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전란 중에 왕위 계승을 명확히 하여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였습니다. 광해군이 세자에 책봉되면서 류씨는 자동으로 왕세자빈이 되었습니다. 12세의 왕자비가 되었던 그녀가 17세의 왕세자빈이 된 것입니다. 이는 영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과 부담을 의미했습니다. 전란 중에 왕세자빈이 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는 7년간의 전란 기간 동안 류씨는 광해군과 함께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며 의병활동을 지원하고 국정을 보좌하는 동안 류씨 역시 왕세자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두 사람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면서 광해군이 조선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32세의 왕이 된 광해군과 함께 류씨는 33세의 나이에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12세의 왕자비가 되었던 소녀가 21년 만에 조선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왕비가 된 류씨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의 치세는 내정과 외교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명과 후금 사이에서 조선이 택해야 할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조정이 분열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중리 외교를 추구했지만 많은 신하들이 친명배금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류씨 역시 남편의 중리 외교를 반대하고 친명배금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많은 양반 계층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조선은 명의 속국이었고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라 명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류씨가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남편과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계모인 임모광우와의 관계였습니다. 임모광우는 선조의 계비로 명목상 류씨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임모광우는 광해군보다 나이가 어렸고 광해군의 즉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임모광우는 자신의 아들인 영창대군이 왕이 되기를 바랐고 이는 광해군과 류씨 부부에게는 정치적 위협이었습니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광해군의 후궁들, 특히 김계시와의 관계였습니다. 김계시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광해군 정치의 실세였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때로는 정비인 류씨를 능가할 정도였고 심지어 광해군이 어느 후궁의 처소에 가는 것까지 결정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류씨로서는 정비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정치적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임모광우는 광해군 부부를 역적 부부라고 부르며 그들이 내인을 동원해 흉측한 술책을 행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를 통해 류씨와 임모광우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악화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류씨는 왕비였지만 궁중에서조차 편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사에는 류씨가 성리학이 아닌 불교를 신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다음 생에는 왕가의 며느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유달리 빌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왕비로서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 권력이 가져다준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뇌와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1623년 음력 3월 10일 류씨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인조반정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서인 세력과 반정군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선조의 손자인 능양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조였습니다. 47세의 류씨는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국모에서 역적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광해군이 군으로 격하되면서 그녀 역시 왕비에서 다시 군부인으로 격하되었습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강화도로의 유배였습니다. 부부는 함께 강화도로 보내져 위리안치되었습니다. 위리안치란 가시울타리로 둘러싸인 곳에 가두어 감시하는 유배 형태였습니다. 47년간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변화였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강화도의 초라한 유배지로 수많은 궁녀와 상궁들의 시중을 받던 왕비에서 감시를 받는 죄인으로의 전락이었습니다. 류씨가 느꼈을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강화도 유배지는 현재의 강화도 내가면 외포리 정포마을 어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을 이곳에서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류씨는 어떤 생각으로 매일을 보냈을까요? 남편 광해군에 대한 원망, 자신들을 이런 처지로 몰아넣은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들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그녀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유배 생활이 시작된 지 몇 달 후 류씨에게 더욱 참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623년 6월 아들 폐세자 이지와 며느리 패빈 박씨가 유배지에서 탈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 자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씨의 집안은 인조반정 후 철저하게 숙청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승종과 아버지 박자흥은 반정 이튿날 자결했고 외조부 이이천과 외삼촌들, 어머니는 반정군에 붙잡혀 연자제 명목으로 저작거리에서 공개 참수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은 며느리는 여러 차례 자결을 시도했고 남편 이지 역시 땅굴을 파고 도망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류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류씨에게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1623년 10월 31일, 양력으로는 10월 8일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세상을 떠난 지 4개월 후 류씨도 강화도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배된 지 불과 7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로 기록되었지만 야사에 따르면 남편 광희군을 원망하여 생긴 화병으로 죽었다는 설, 스스로 음식을 거부하며 아사했다는 설 등이 전해집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때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조는 류씨의 죽음 소식을 듣고 패비가 병으로 죽었다니 내가 매우 놀랍고 슬프다며 장례에 필요한 의금과 간판 등의 물자를 속히 내려보내라고 명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척대관계였지만 인조도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류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의를 지킨 것입니다. 류씨는 경기도 양주목 척성동,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리에 장사 지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일개 왕자의 아내에 불과했기 때문에 능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성이 이렇게 초라한 무덤에 묻힌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류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편 광해군은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광해군은 1641년까지 18년간 더 살았지만 아내의 죽음 이후 더욱 쓸쓸한 만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부부는 생전에는 함께 고난을 겪었지만 죽음마저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류씨의 죽음과 함께 광해군의 직계 혈통은 단절되었습니다. 아들 이지도 후손을 남기지 못했고 다른 자녀들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조선 왕실의 한 축을 이루었던 이들의 혈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류씨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오랫동안 부정적이었습니다. 패비라는 호칭 자체가 그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류씨에 대한 시각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후 국가 재건에 힘썼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에는 명분 없는 정책으로 비판받았지만 현재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류씨 역시 단순한 패비가 아니라 격동기를 살아간 한 여성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사이버 조선왕조라는 사이트에서 광해군을 해종경렬성 평민무원문대왕으로 추승하고 류씨를 소은사원회장 왕으로 추승하는 가상의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공식적인 권위가 없는 가상의 추승이었지만 류씨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동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씨의 이야기는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현대에 재현되었습니다. 1974년 TBC의 인목 데뷔를 시작으로 1986년 MBC 회천문, 1995년 KBS 서궁, 1999년 MBC 허준, 2003년 SBS 왕의 여자, 2012년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2015년 MBC 화정, 2019년 TVN 왕이 된 남자 등 수많은 작품에서 그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류씨는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때로는 질투심 많은 왕비로, 때로는 현실적인 정치가로,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려는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각각의 작품이 바라보는 류씨의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강인한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한효주가 연기한 류씨는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화에서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왕비로서의 책임감을 잃지 않는 현명한 여성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패비로만 기억되던 류씨에게 새로운 면모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성군부인 류씨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중기 정치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왕비가 되었지만 정치적 격변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생을 마감한 그녀의 인생은 권력의 무상함과 정치적 현실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12세의 왕자비가 되어 47세에 강화도에서 죽을 때까지 류씨의 35년간의 왕실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며 국가의 어려움을 함께 견뎌냈고 왕비로서 국정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격변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녀가 다음 생에는 왕가의 며느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야사의 기록은 왕실의 며느리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고의 권력과 지위를 가졌지만 그것이 가져다 준 것은 행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과 개인적 고뇌였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류씨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권력의 허상과 인간적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역사 속 여성들의 삶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류씨는 단순히 광해군의 왕비 또는 패비가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독립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성군부인 류씨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린 이유는 역사 속에서 잊혀져가는 한 여성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삶은 비극적이었지만 그 비극 속에서도 인간적인 사랑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이며 과거의 인물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화도의 바닷바람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깊이와 인간 삶의 복잡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문성군부인 류씨,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성 중 한 사람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